네,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지주회사로 변신한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와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주주권익 측면에서 본 물적 분할 등 지배구조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안상희 한국 ESG 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국 ESG 연구소의 안상희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순서가 세 번째였는데 항상 포럼에 갈 때는 먼저 하고 치고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중간에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중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짧게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팍스넷하고는 몇 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지주회사고 이거를 매년 이 행사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자칫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국 ESG 연구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대신경제연구소가 작년 8월에 100% 물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 4군데 그리고 일반 자산운용사 40군데를 저희 의결권 ESG 쪽에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아마 2022년도 상장 기업 주주총회 막바지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있는 곳은 이제 그 주주총회 안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지난주 저희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주총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주총 중에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분할, 합병 등의 안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총 관련해서도 왜 지주회사 관련된 분할 여기 왜 이슈가 되는지도 말씀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크게 4가지일 텐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배경은 상당 부분 스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에 있는 이 분할 관련된 최근의 이슈 하나의 뭔지하고 이 분할 특히 지주와 관련된 가장 큰 이제 메인은 금융지주이기도 합니다.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결국은 비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좀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전반적인 지주회사에 대한 그 거버넌스 좀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서는 저희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 제언도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앞서 이제 잠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한데 짧게 좀 스킵을 하면 말씀드리면 국내 거버넌스는 거의 그 정부에 의한 사전 통제가 많죠. 가장 큰 게 이 5가지 정도일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IMF와 금융위기 전후로 많이 바뀝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도 한때는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력 집중 때문에 금지했다가 그 IMF 이후에 기업들의 그 지배구조 개선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을 허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적 분할은 결국은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마법을 통해서 그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내지는 사익 추구와 연결되는 구조고, 물적 분할은 보니까는 기존 주주의 주주 권익과도 이제 상충하는 그런 상태로, 즉 결국은 원래 애초에 지배력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려고 했던 이 취지가 다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시기별로 금융위기와 IMF와 금융위기 전후로 많이 바뀌어 왔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내 기업 지배구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특징을 얘기하려면 네 가지일 것 같아요. 구조와 소유 구조, 그 다음에 지분의 분산 용도, 그럼 내부 외부 통일 시스템 쪽일 텐데 그 출발은 결국은 소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즉 전문 경영인 체제이냐 지배주 체제이냐 일 텐데 여기에 따라서 지분도 지배주 체제 중심은 지배주 중심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거고 전문 경영 체제는 기관 투자자 쪽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통제 시스템도 보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도 지배주 중심은 역시 지배주 중심으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오너 중심으로 지배주 이루어지는 거죠. 내부 통제가. 근데 이 그 전문 경영인 기관 투자자 중심의 내부 통제는 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같은 내부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외부 통제는 이런 그 기관 투자자 중심의 기업은 그 지분 분산되어 있는 기업은 주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인게이지먼트로 이루어집니다. 주주 관여 활동. 그리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사후에 적절한 소송 등을 통해서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죠. 근데 국내 기업 지배 구조의 이 통제 시스템은 내부는 지배주에 의한 어떤 인적 중심 통제일 거고, 근데 외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앞서 저희가 봤던 표처럼 무슨 법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시작은 소유 구조, 지분 분산이라고 하는 이 여건이 사실은 분명히 그 국내 기업의 특유의 그런 특성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가 결국은 지배주주의 지배력, 즉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깊은데 조금 이제 지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보시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지주회사를 전환하지 않았던 그룹 9개 그룹에 보니까 3세, 4세 총수들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하고 그들이 만일에 그 당시에 당장 지분을 다 인수했을 때 물어야 될 세금 비율을 보니까 거의 한 88% 가까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주요 10대 그룹으로 보니까 거의 세금 낼 돈의 한 93% 이상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가 문제였냐면 잠깐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그러면 그걸로 돈을 상속세를 내면 되는데 상속은 이 물납과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죠. 연부연납은 지금 당장 못 내니까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는 거죠. 근데 물납을 이렇게 보니까 물납을 내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까지.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인데 상장기업은 제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에 이 표에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기업이거든요. 이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들이 지배력을 즉 총수 3세 4세들이 지배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자사주라고 하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교수님도 보여주는 거 장표에 보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지주회사가 이런 걸 활용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논란이 일으키고 뭐 이건 저는 뭐 사실 개인적인 의견인데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상장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도 일정 부분 락업을 걸어놓고 이 주식에 대한 이 세금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되면 어떨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법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니 이제 자꾸 무리한 수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장 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증여세 납부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달라요. 일본은 경영권 승계가 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뭐 10년, 6년 하면 대충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뭐 일단 고문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이에요. 이게 만약 안 지켜지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뭐 시스템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저희 나라가 뭐 일본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비교해 보시라고 장표를 좀 준비해 왔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스킵을 할 텐데 제가 몇 장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주회사의 손익 구조를 보니까 원래 목적은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배당 이외에 배당 외 수익도 이 총 한 46개 기업 대상이긴 한데 이 50% 이상, 즉 배당 수익이 전체 매출액 대비한 배당 외 수익이 50% 이상 한 곳 한 12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만 갖고 매출액 대비 50% 넘어가는 것이 한 9군데라 그러면 배당 외 수익으로 매출액 대비 50% 넘어가는 게 12군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적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게 배당의 수익이냐 봤더니 브랜드 수수료가 한 4군데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브랜드 수수료 플러스 이제 뭐 경영 자문 뭐 이런 자문 수수료인데, 그러니까 이 국내 지주회사의 손익 구조상으로 보면 원래 설립의 목적에 맞는 배당 수익으로만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좀 하나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 동안 특이한 것은 그 공시대상 기업 집단 19개 지주회사 중에 손익 구조 중에서 특히 이 최대주임 특수관계 지분이 높은 이 기업 순인데 이렇게 배당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을 한번 보면 세아홀딩스 한 79%죠. 배당 수익 비중이. 이거 특수관계 지분이 90%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배당 수익 비중이 90%인데 특수관계 지분이 65%. 로열티 비중을 높은 기업을 보니까 하림홀딩스가 93%예요. 특수관계 지분이 70%입니다. 이게 약간 배당 수익 매출액 대비한 배당 수익 비중이 높거나 매출액 대비한 배당 외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징이 특수관계의 지분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꾸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라는 걸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합니다. 유사한 얘기인데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났던 지난 5년간 요 기간 동안에 그 지주사들 이렇게 주가를 봤더니 코스피 소속에 있는 지주사가 61개사인데 코스닥보다는 좀 높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더라라는 거였고, 이 CAR 누적 초과 수익률도 보니까 사실 코스피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 이게 뭐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해외 쪽도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잠깐 앞서도 그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해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이런 배당금 이외에도 나머지 상품 수요 같은 뭐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드릴 말씀인데 지주회사는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98년도에 그 회사 분할 제도를 통해서 나왔던 거죠. 근데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물적 분할과 합병 등등 이벤트들, 지배우주 이벤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64건입니다. 2021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뭐 한 20%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 분할, 물적 인적이 포함한 분할은 69건, 아니 93건, 전년 대비 뭐 한 6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나타났던 2012년, 17년도에 나타났던 거하고 다르게 이런 형태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주요 그룹들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그룹들에서
특히 그룹들에서 이 단순 물적 분할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 물적 분할이 2020년도가 54건에서 작년도에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단순 물적 분할은 되게 지금 이슈가 핫 이슈죠. 주주권의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예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워낙 많이 아시니까 일반적인 예는 주 하나와 포스코에 있는 특히 하나 같은 거 보시면 사업부가 분산탄이라고 하는 사업을 물적 분할합니다. 비상장으로. 근데 이 분산탄은 뭐냐면 사람 죽이는 무기입니다. 살생 무기입니다. 이건 몇백 명씩 죽이는 무기인데 주 하나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 에너지를 통해서 그린 사업을 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해외 유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해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은행권들이 이거 보더니 야 너희들 모 회사가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회사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할 단순 물자로 빼내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는 거 말고도 주 두산 같은 경우는 채권단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합의를 맺었어요. 너희들 자회사 매각해라. 그래서 두산 산하의 기계 사업부를 현대중공업 기계 쪽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단순 물적 분할합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단순 물적 분할이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몇 가지 사안들은 특수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있을까? 저희가 보는 거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거죠. 단순 물적 분할의 주주권익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보니까 기업 공개 여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거 내가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투자한 건데 물적 분할 해가지고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분율 희석이 되겠죠. 이런 거 여부, 대규모 설비 투자 여부, 이거는 이제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케이스일 텐데 단순 물적 분할해서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고 기업 공개를 하지 않으면 즉 미국의 GM이나 포드처럼 전략적 투자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즉 그들은 배터리 사업부의 일종의 수요자이기도 하죠. 그들을 끌어들여서 기업 공개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수요의 그 배터리 수요를 맞추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이런 경우인지 여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두산 같은 경우처럼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야 될 여부가 있는 건지 여부, 내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런 뭐 재무구조, 설비 투자 있음에 불구하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 권익이 일정 부분 소외되는 것은 맞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대상으로 어느 주주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주권 강화 여부일 텐데 이건 뭐냐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100% 즉 상장되기 전 기준입니다. 이거는 물적 분할로 100% 비상장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포스코의 케이스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분할하기 전에는 이 포스코 사업을 전부 다 그 배당도 결정할 수 있고 정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물적 분할 떨어지면 이 별도 범위로 자회사로 들어와 있는 이 애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도 없지 않냐. 그럼 이 자회사 단의 뭔가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상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최소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뭔가 좀 저희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조건 단순 물적 분할이 무조건 노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 좀 더 면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보는 게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단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현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표현은 없습니다.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이라 표현이 없는데, 앞서 우리 이상환 부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합병에 대해서는 내가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가 있잖아요. 주식물 청구권을 나 반대해 라고 주식을 되사주면 되는 거죠. 근데 분할합병 인적 물정은 그 자체가 없잖아요. 뭐 법리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주 권익의 일정 부분 훼손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으니 주식물 청구권에 대해서 허용을 하거나 내지는 주주 환원 측면에서 저는 자기 주식 소각을 제언드리고 있어요. 자기 주식 매입이 아니라 자기 주식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으로부터 캐시플로우 아웃도 아닙니다. 있는 주식 소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발행 주식 수 분모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또 득이 됩니다. 그러면 자사주가 없는 기업은 자사주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 이거는 얼마만큼 할 거냐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의 청구권에 대한 부여 내지는 일정 부분 자기 주식 소각에 대한 건, 이것이 단순 물적 분할로 생긴 사회적 이익 비용을 일정 부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의 핵이 이제 금융지주인데, 금융지주에 대한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권한과 일치가 불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4대 금융지주 밑에 은행 자회사가 있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고였던 DLF와 같은 불안전 판매는 은행이 했죠. 책임은 다 전부 다 지금 위쪽에 지고 있잖아요. 지주회사 쪽에. 왜? 자회사는 사실 지주회사 명령을 받으니까. 이런 권한과 책임이 좀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뒤에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일반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는 은행 지주회사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지분율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4대 금융주주 외국인 평균 지분이 65%입니다. 국내 금융주주회사의 가장 큰 최대주주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국내 공기업의 성향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입김이 국내 기관 투자자, 즉 외부 통제에 의해서 이게 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지주회사의 그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라는 부분이 이러한 소유구조, 이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사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 제한은 외부 통제 필요성 때문이라도 일정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시간이. 네. 금융지주회사의 그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즉 이사회에서 부결시키거나 안건을 보완을 지시한 안건이 이 9대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보실까요? 보시면 그나마 나아요.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기업보다, 비금융보다 전체 중에 한 1.73%.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금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26이죠. 물론 이제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사회 안건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사회 멤버들이 다 사전에 다 설명드린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뭔가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보고서나 이사회 기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더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지주 회사의 이사회 좀 그 기능 강화 측면에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뭐냐면 한 가지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비금융회사인 경우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현대차그룹에서는 일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사회이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후보로 올리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풀에 놓아요. 물론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넥스트의 프로를 공개를 안 해요. 하지만 이제 금융회사,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관 투자자는 지분율이 많지가 않죠. 대부분 다 외국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회이사의 후보 추천을 받는 그런 제도.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도 받는 사회이사가 사회에서 풀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도 좀 더 공개를 하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사회이사의 기능 강화 측면에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산 2조 원 이하 비금융 기업들은 실제로 그 회계법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그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 최다 국내 기관 투자 한 명을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뭐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기관 투자자를 추천받는 것처럼 국내 금융 지주회사 이사회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도 이런 기관 투자자의 사회사 후보를 받는 것도 기능 강화 측면에서 좀 어떡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잠깐 정리를 하면 오늘의 이제 키는 이제 사회 그 지주회사고 지주회사에 관련해서 분할 합병에 대한 걸 전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연결고리가 뭐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특성, 지주회사, 분할, 그래서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원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자본시장 내에서 좀 많이 공론화돼서 결국은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국내 거버넌스를 좀 이끌고 가고, 그게 좀 더 나아가서 비금융지주회사에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